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극우 헌터스로 거듭나고 있는 김만건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제가 그거 헌터스라고요. 네, 댓글창에 그 시선 집중해서 일요일에 하는 극우 집중 예. 방송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5주 동안 하게 됩니다. 예, 네. 첫 주를 했습니다. 아니, 예. 정말 중요한 시대 과제인데 예.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 방송도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아, 참 그렇습니다. 구속심사를 담당한 사람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판사인데요. 내란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성재 전 장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곧장 석방이 돼서 특검을 비판을 했는데 자신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박 전 장관은 불법 개업날 자신이 했던 행위가 모두 법무장관으로서 통상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에 삭제를 한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경미한 재소자를 일시적으로 가석방해서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은 이런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한 겁니다. 만약 통상 업무였다면 굳이 이런 보고 내용을 지울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또 이제 불법 계엄 당일 밝혀진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서로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16분간 협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심지어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심사에서 영상 속 문건이 계엄 당일날 참석했던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이 낮에 다녀왔던 김장 행사 문건을 다시 꺼내보면서 웃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해명이 만에 하나 정말 사실이어도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창에는 영상 공개가 됐는데 도통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식의 말씀이 참 많은데요. 네. 이 영상 보고도 저런 말 하는 거냐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김만건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사실 이제 한덕수 구속 기각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예. 계속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법부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는 중입니다. 이게 그냥 그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법이 힘을 잃는 건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에 가닿지 않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어떤 판결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법 감정에 맞추라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의 감정에 뭐 법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이건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들에 가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이 구속 사유 뭐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을 이야기하지만 법 쪽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구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가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범죄가 중대하냐거든요. 이게 뭐 비법조인들도 사실은 아는 사항입니다. 이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뭐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것들이 다 구속에 사실은 고려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법 체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 보면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형, 최고형의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살인범, 살인미수범 이런 중대 혐의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방치한 수준의 종범이 아닙니다. 우리 CCTV에 다 나왔듯이 내란을 직접 모의한 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정범이나 다름이 없는 일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말이 되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저 재판부에서 이거 풀어주면서 하는 말도 웃긴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위법한 건지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계엄이 선포되는데 그 계엄 선포가 위법적인 것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예? 장관쌤 또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시기에 그때 검찰국에 법무부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그리고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대기팀 출국 금지팀 대기 그다음에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 이런 거 그 아까 3,600명 보셨죠? 그리고 증거인멸이 무료가 없다 그러는데 아까 그 지운 것도 보셨잖아요, 다. 예? 우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구속 사유가 없다? 그리고 위법성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성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사법부가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게 계엄 이후에 사법부가 한번 역풍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눈치 보는 척을 국민 눈치 보는 척을 하다가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이렇게 점점 우리들의 신뢰를 잃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사법부 내부에서 제어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또 하나 이상민 전 장관이 김장문 건 보고 웃었다라는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고 그거 보고 그 시기에 웃었으면 그놈 미친놈이죠. 예. 그걸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모로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3,600명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거냐? 가석방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3,600명을 확보하겠다는 게 여러분 3,600명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 어떤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숫자예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가둘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낮에 갔다 온 김장 행사 문건을 보고 웃었다고요? 그걸 꺼내보고 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걸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이게 세상이 망하는 징조는 뭐냐면요. 이런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네, 그럼 다음 뉴스 들어가 보죠. 네, 마약 수사 두고 충돌한 백혜룡, 임은정. 네, 어떤 이유죠?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백혜룡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직접 지시를 했었죠.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자신의 SNS에 지금의 합동수사팀은 내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 인력을 지원해주면 새로운 팀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이제 마약 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불신을 드러낸 건데요. 이에 반해서 임은정 지검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합동수사팀을 바라봤는데 묵묵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수사팀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동부지검은 백혜룡 경정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도로 5명 규모의 백혜룡 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서 합동 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수사단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 두 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임은정 검사장이랑 백혜룡 경정이랑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점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동부지검 쪽에서는 백혜룡 경정 자신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고발인이고 예. 피해자의 지위라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자기가 고발인이고 피해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맞는 원칙이고요. 이건 셀프 수사의 원칙을 금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지점은 뭐냐라고 하면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가 지금 꾸려져 있는 합수단에서 전면적으로 불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신이 검찰에 대한 전면 불신.
그리고 경찰에 대한 전면 불신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 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고 합수단장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합수단장이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윤국권 합수팀장이다라고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은 네가 피해자니까 조사 못한다. 그리고 한쪽은 이거 다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수사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그걸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 국면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두 분이 서로의 신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네. 좀 명백하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지적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이 이런 과정을 SNS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맞냐? 예,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가 자신이 원칙을 존중하는 인물이라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자신이 조사할 수 없다는 원칙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하나 또 언급해두고 싶은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왜 백경정을 수사 투입하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을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 압수수색. 예, 어떤 내용이죠? 네, 해병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전에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수처 임용 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 답변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발을 했던 거고요. 오늘 해병특검팀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이재승 공수처 차장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로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한편 다른 특검팀 소식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이 이달 말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신 특검은 다른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매듭을 짓지 않고 중간 떠나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검사들 일부가 네.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이거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저희들이 검찰청 해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그 특검 있는 검사들이 돌아가겠다, 돌을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건을 하나 조사할 때도 어떤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다다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기간을 늘리고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특검의 핵심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조사하는 건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2명의 부장검사들이 돌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수사의 비효율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사 내용이 많아요. 네. 정말 방대한 목록이잖아요. 물고 또 물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조사를 하시는 이제 2 부장검사가 돌아간다라는 건 이렇게 수사의 효율상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만곤 박사님의 자유로운 구매에서 읽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굉장히 한숨만 나는 뉴스가 많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또 덕분에 사이다 발언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 특검의 지금 상황들을 혹시 좀 코멘트하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저희 이제 우리 그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강력해 보이고 뭐 윤석열도 구속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국무위원들 수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해서 명백하게 저도 인식합니다. 사법부의 저는 방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뭐 한덕수의 구속 기각이라든지 그리고 이 박성재 구속 기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자꾸 기각이 되면서 뭔가 힘을 잃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 부분도 사실은 전 최상목은 조사도 못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마무리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좋아하는 예. 사람들이 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뭐 땡큐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명백하게 우리 CCTV에서도 가담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냥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이제 뭐 부장 검사들이 떠난다든지 또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수사의 비효율성 같은 것들을 넘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목걸이를 주고 받았냐 뭐 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잘 가고 있는데 다만 그럼 그 목걸이를 받아서 그 대가로 뭘 줬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단계에 있어서까지는 아직은 좀 명백하게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명백하게 사안들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단순하고 사안도 이제 이것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좀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집권은 뭐 이렇게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경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이디가 의미심장한데요. 제발 잠 좀 자자님께서 네, 수사가 침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예.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시민들이 쉴 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 네,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규제 지역들은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토호 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이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강화가 되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도 40%로 축소가 돼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부터 25억 원 이하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그리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서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 완전 박탈. 예전에 검수완박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 완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이를 계엄에 비교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무슨 생각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이제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네, 강미진님이 실력이나 복잡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난나니아님은 이러다 진짜 반민특위꼴 날까봐 걱정이 된다, 두렵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잠 좀 자자라는 아이디가 다시금 좀 생각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됐는데 이 또 부동산 정책을 계엄에 빗대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네. 아니 뭐 이런 표현 자체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게 계엄이면 진짜 계엄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임지는 사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는 말들이 뱉은 말들이 어떤 그리고 효과를 가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정치인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유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100개 하시면 99개 좀 틀려요. 예. 예. 우리 저희들이 보면 진짜 가끔씩 하나 맞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말이 안 되는 비유 같은 거 해서 자기 그냥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뭐 문재인 정부 때 20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잦은 부동산 그 정책 발표가 사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정책을 내놓을 때 지속 가능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도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이제 뭐 핀셋 정책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지역을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액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이제 뭐 25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2억 이상 이제 대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확고하게 이제 좀 하려는 측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그 좀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게 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이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예. 하는 것들이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지 않은 거는 뭐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지막 뉴스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예, 내용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건데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2025년 7월에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2027년 7월로 그 시작이 좀 미루어졌고요.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복지부 중심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령 노동자가 더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유체 노동을 주로 하는 이주 노동자가 몸이 아플 가능성이 높은데 이 취약계층이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이 제도화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또는 이제 상병수당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병수당 다시금 한번 언급해 보는데요. 예. 짧게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그 군인 상병 아닙니다. 아프면 아. 쉬는 권리입니다. 아프면 쉬는 권리고요.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일하는 게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회사도 그 구성원을 배려하는 게 당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면 쉬는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얼른 이런 더 나은 권리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게 내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0월 1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주진우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